공포괴담 시간입니다. 오늘 읽어볼 거는 우케츠 괴담이라는 건데, 몇 주 전부터 이제 이거 올리신 분이 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한다고 하다가 야 오늘 좀 안 되겠다, 너무 늦었다 해서 한 3주를 미뤘는데 드디어 합니다. 발송자 불명의 택배라는 건데 얘기가 좀 길어요. 한번 어떤 내용인지 보면서 오싹오싹한 분위기 한번 연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 벌써 음악 선정부터 기가 막히죠. 일단 도입부 너무 좋죠. 내용 경고합니다. FBI 워닝. 괴담, 인명사고, 가족의 사망, 스토킹이라는 카테고리의 이야기예요. 달마다 낯선 사람이 택배를 보냅니다. 그 이상한 상담을 받은 건 8월 하순경이었다. 어떤 상담사의 시점에서 손님이 하는 말을 듣고 상담해주는 약간 그런 관점 같아요. 택배. 한진 택배인가? 아니 이제 이런 택배도 문제가, 아니 그 옥천 허브 들어가면 왜 안 나오냐, 아직도 여전해 이 문제가. 그 빨리빨리 해결해 줘야지. 서울이야 택배 발송지가. 나 신림동 살잖아. 같은 서울이라고. 그럼 다이렉트 쏴주면 되잖아. 왜 옥천 허브를 왜 가는 거냐고. 그 밑에 왜 가요 3일을. 예? 왜 그래야 되는 건데. 뭔가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오싹오싹이야. 같은 서울에 있는데 옥천을 갔다 온다니까. 상담자는 우라카와 미츠토시라는 40대 남성이었습니다. 도쿄에 위치한 연립주택 코마키다 맨션에서 혼자 산다고 한다. 평소에 기묘한 사건을 취재, 조사하던 나의 존재를 SNS에서 알게 되어 메일을 통해 상담을 요청했다.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우케츠님께 갑작스럽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우라카와 미츠토시라고 합니다. 중략이에요. 상담드릴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정체불명의 우편물에 대한 건입니다. 달마다 제 방에 음식이 든 상자가 배송되어 음랜디를 하고 있군요. 발송자는 매번 다른 이름을 쓰지만 어느 이름 하나 처음 듣는 사람입니다. 메일에 첨부한 사진은 이번 달 초순에 도착한 거예요. 상당히 불쾌하고요. 공포를 느끼고 있어요. 진상을 밝히기 위해 협력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메일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어요. 자, 요런 코로나 키트를 받은 거야 이 사람이. 브랜드는 다 가렸습니다. 마치 상경한 대학생에게 부모가 보내는 살림살이 같았어요. 사진으로 보는 한 불쾌한 물건을 보내서 겁주려고 한다는 장난기나 악의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아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라면이랑 라면 10봉지 보냈고, 커피 믹스 한 봉다리에다가 녹차 티백, 빼빼로, 그다음에 이제 크리넥스, 여기 짜파게티 몇 봉지 있고, 아무것도 아니야. 제 팬들도 저한테 이런 거 보낸 적 있습니다. 먹으라고. 근데 이게 한 명이 보내고 있는 게 아니래. 여러 명이 보내고 있어요. 이튿날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우라카와 씨로 전화를 해서 이야기해봅니다. 아래는 그 대화 내용이에요. 물결 금치거죠. 우케츠. 우라카와 씨, 연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갑자기 상담을 드려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겸손히 전화 너머로 전해지는 듯한 심약한 목소리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누가 택배를 보내는지 진짜 감이 안 잡히나요? 부모님이나 친구들 같은 거 말이에요. 심약하게. 부모님은 돌아가셨고요. 요 10수년간은 제가 친구들로 제대로 못 사귀었어요. 초대학식도 있어가지고요. 저한테 음식을 보내줄 만한 사람이 이게 떠오르지를 않는데요. 아, 진짜요? 그래서 처음 택배가 도착했을 때는 이게 잘못 배송된 줄 알았어요. 근처에 사는 다른 우라카와라는 사람에게 온 택배가 잘못 왔나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옆집을 찾아봤는데 같은 성 쓰는 집이 한 집도 없었어요. 흠터레스팅. 그럼 혹시나 해서 말인데요. 이전에 살던 사람에게 온 택배가 아닙니까? 이사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아가지고 그 집에 이제
살지 않는데 그 사람한테 택배가 도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제가 그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부동산 업자에게 사정하니까 예전에 우라카와라는 사람이 산 기록은 없다고 했습니다. 즉 이것은 택배가 틀림없이 이 우라카와라는 사람에게 배송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택배는 언제쯤부터 배송되기 시작했나요? 이사하고 나서 바로예요. 작년 10월 초순에 이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도착한 건 그달 말경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게 들어있었나요? 이전에 보내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라면이랑 뭐 아몬드 한 봉다리 뭐 이런 거, 휴지랑 뭐 그런 거요. 치약 이런 거. 편지나 메시지는 없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부터 그때까지 매달 다른 이름으로 비슷한 택배가 도착했어요. 다른 이름으로라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를테면 어떤 이름이 있던가요? 그게 말이죠. 예, 이제 매번 이제 택배가 오면은 제가 사진을 찍는데 방금 메일로 또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메일을 확인한다. 택배의 내용물과 송장을 찍은 사진이 전송돼 있어요. 너무나 평범하죠. 봐봐요. 이렇게 햇반 10개, 빼빼로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은박지 뭐 음식 담아서 뭐 이렇게 전자레인지 돌리고 이러는 거, 고무장갑 같은 거 있고, 또 휴지야 이거 키친타올. 아무것도 없어. 희한한 게. 그죠? 이것도 그렇고. 이삿짐 싼 거 같네. 근데 같은 사람이 보낸 것 같긴 해. 느낌이. 담는 방식이 너무 전형적인 패턴을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같은 사람이 보내고 있는 것 같긴 해. 휴지를 꼭 보내네. 자, 이렇게 주소 찍혀 있는데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어를 모릅니다. 일본어는 모르지만 이 폰트가 남자 같긴 하거든요, 지금. 같은 사람인데 뭐. 요코타 마이코, 니시모토 아이, 야마자키 카에데. 발송자의 이름은 전부 여자 이름이군요. 여자구나. 그리고 주소도 매번 다르지만 가나가와현의 에비나시라는 곳은 공통점이네요. 우라카와씨, 이 지명에 대해 아는 바 있습니까? 아니요. 저 에비나시에는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친척이나 지인 중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도 없어요. 아, 진짜요? 여기 적힌 주소를 한번 전부 조사해보기로 할까요? 그거라면 이미 제가 했는데요. 전부 실존하지 않는 주소였어요. 도로명, 번지수, 호수가 전부 제멋대로인 모양이에요. 가짜 주소. 그 말인즉슨 여러 명이 아닌 한 명이 이름과 주소를 바꿔가며 몇 번이고 택배를 보낸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이름도 전부 가명일 것이다. 가명을 쓰는 건 우라카와 씨에게 본명을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 해도 어째서 매번 이름을 바꿔야만 하는 걸까? 발송자의 동기를 알 수가 없다. 자, 이제 뭐 방문자가 또 있나봐요. 택배만이 아니야. 근데요, 택배가 오는 거 말고도 다른 이상한 건 없습니까? 뭐 이를테면 전화가 왔는데 아무 말이 없다가 끊거나 뭐 그런 거요. 아, 그렇군요. 이게 그 상관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소한 게 뭐든 좋으니까 다 말해봐요. 예, 사실은 딱 한 번인데 저희 집에 누가 온 적이 있어요. 이사와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텐데요. 작년 10월 중순쯤이에요. 밤에 잘라고 이제 누워가지고 턱까지 이불을 올렸는데 문 밖에서 소리가 나요. 발소리가 막. 평범한 발소리가 아니라 막 끼익끼익거리는, 한쪽 발을 끌면서 움직이는 듯한 소리였어요. 그 발소리가 제 방 앞에서 멈췄어요. 손님인가 했는데 1분 정도 지나도 인터폰이 울리지 않길래 신경 쓰여가지고 상황을 보러 나갔거든요. 제가 근데 현관에 가니까 다시 또 끼익끼익거리는 소리가 나요. 문을 열자 사람의 실루엣이 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라카와 씨가 방에서 나올 듯한 기척이 들어서 황급히 도망쳤다는 말이군요. 그 사람의 체격이나 성별은요? 체격은
작은 편이었을걸요? 성별은 밤인데다가요, 저희 맨션이 공동복도에 전등이 없어가지고 어두워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왼발을 끌고 다녔어요. 쫓아갈 정도로 큰일은 아닌 것 같아서 가만히 있기로 했었거든요. 혹시 그때 현관에 뭔가 적혀있진 않았습니까? 아니요, 전혀요. 알 수 없는 방문자와 택배 발송자가 동일 인물이라면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오른다. 혹시 스토커가 아닐까요? 선물을 자주 보내고 집 앞까지 슬금슬금 찾아오는 건 이게 스토커 피해 사건에서 자주 듣는 얘기예요. 40이 넘은 남자를 스토킹 하나요? 이게 제가 말하기도 좀 비응신 같은데, 제가 최근에 이제 머리숱도 꽤 없어졌어요. 희끗희끗하고. 도무지 이게 제가 아무리 메타인지가 뭐 안 된다 해도 이게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제가 와꾸가 아니에요, 이게. 머리숱이 없어도 인기 있을 사람은 있습니다. 스토커라면 이게 내버려두면 위험하니까요. 이를테면 경찰에 문의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사를 가는 등 도망칠 준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경찰이라면 저기 아까 만나고 왔어요. 근데 택배가 오는 것만으로는 사건이라고 보기는 좀 그런지 진지하게 안 들어주던데요. 그렇다고 또 이사를 하자니 씨발 돈이 없고 나는 계속 일해온 회사가 작년에 도산해가지고 회사 기숙사도 폐쇄돼가지고 제가 도망치듯이 들어온 게 이게 코마키다 맨션 102호실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는 일로는요, 달에 2만엔 내는 게 고작이라 씨발 이사가 안 돼요, 이게. 도망칠 수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다. 진퇴양난이다. 생면부재의 오컬트 작가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을 거다. 우라카와 씨가 딱하게 느껴졌다. 알겠어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불안하시겠지만 조또 맞대. 스마미생? 조또? 지금 상태로는 단서가 너무 적군요. 맞다. 개보린. 지금까지 받은 택배는 아직 갖고 있습니까? 예, 일단은 보관해 놨습니다. 저에게 보내주실 수가 있나요? 글쎄요. 하나하나 다 이게 크기가 커갖고 또 보내드리는 거는 택배비도 비싸고 이게, 그리고 혹시 옥천어부라도 들어가면 이게 또 일이 길어지고 하니까. 힘들다는 거군요. 그러면 이번 달에 받은 것만 좀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그 라면 맛있어 보이는데요? 알겠어요. 혹시 그지 새끼인가요? 어쨌든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뒤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여기서 우리가 뭐 찾을 수 있을까요? 수상한 점을? 일단 이 새끼가 빼빼로, 이게 아몬드 빼빼로거든요. 여기 초록색이, 그죠? 이 아몬드 빼빼로를 많이 보냅니다. 여기 밑에도 있고. 그 다음에 휴지를 또 존나 보내요. 같은 곳에서 사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예를 들면 뭐 이게 지금 똑같아. 여기 이런 거 똑같고, 그 다음에 요것도 똑같고, 그죠? 그 다음에 아몬드 빼빼로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요거. 이 새끼가 계속 매번 사서 보내는 건지 갖고 있는 거를 조금씩 소분해서 나눠주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 여기 케찹도 있고 여기도 케찹이 있고. 한 명인 것 같긴 해. 여기 봐, 여기 또 아몬드 빼빼로, 라면 봉다리, 여기 또 있고 라면이. 즉석밥, 레토르트 식품, 티슈나 주방용품 등의 생활용품이 들어있었다. 역시 아무리 봐도 살림살이 택배다. 이어서 송장 사진을 보았다. 이 위에가 받는 사람이겠죠? 근데 아래에 이거는 지금 이게 번지가 계속 달라져요. 같은 것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두 개는 지금 번지 수가 같거든요? 근데 밑에 이 상세 주소가 좀 달라요. 왜 이러는 거야, 이 새끼 이거? 모두 똑같은 형식으로 작성됐어요. 필적도 비슷한 거 봐서 이거 같은 새끼다. 그리고 주목할 점이 또 있는데 여기 우표. 송장 옆에 이 증지란 말이지. 이게 우체국 창구에서 직원이 우표 대신에 뽑는 스티커입니다. 스티커 알아요, 여러분? 스티커? 스티커라는 건데 이게 택배를 전부 우체국 창구에 가져가서 보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딱 하나 붙어있지 않은 택배가 있는데 택배 상자 표면에 이게 찢어진 흔적, 요거
아마 이게 원래 증지가 붙어 있었지만 떨어졌을 것 같고요. 발송자가 굳이 이 방법을 고르는 이유는 우라카와 씨에게 자신의 정보를 알리지 않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편의점 택배나 사설회사 택배로 보내려면 더 자세한 개인정보를 적어야 됩니다. 담당자 이름도 올라가고요. 그럼 이걸 추적할 때 이 사람은 모르더라도 이 택배를 받은, 처리해준 담당자는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에 대한 기억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게 추적의 빌미가 되거든요. 그런 게 없이 보냈다는 거 보면은 자기를 좀 감추고 있는데 그래도 숨길 수 없는 정보가 있대요. 바로 우체국스의 이름. 예, 요거 우체국이 다 다릅니다 또. 예, 달라. 증지에는 모두 우체국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찾아본 결과 발송지는 키시에 초등학교 앞에 우체국, 카자미역 앞에 우체국, 스즈하라 우체국 세 군데를 나눠서 로테이션을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우체국들은 모두 가나가와현 에비나시에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슬램덩크의 그 지역들이 가나가와현이죠. 주소는 가짜지만 발송자가 에비나시에 산다는 건 이제 틀림이 없다. 자, 그리고 이러한 상담을 하는 와중 이튿날 우라카와 씨에게서 택배가 왔어요. 보내준 거야. 자, 그대로 왔습니다. 그대로. 사진에서 보이듯이 음식이나 생활용품이 들어차 있을 뿐 그 밖에 이상한 것이나 뭐 편지, 메시지 따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째서일까? 실물을 본 순간 기묘한 위화감을 느꼈어요. 우라카와 씨가 보낸 사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아까 그건데 뭐 달라진 게 있나? 그때 나는 이 사진들의 이상한 점을 알아챘다. 다만 그건 너무나도 사소해서 이 시점에선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택배 사건의 핵심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힌트라는 사실을 이후에 알게 됐습니다. 아, 대체 뭘까? 이거 우리가 같이 추리하면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사진들만 가지고 이상한 점을 알았다는데. 넘어가. 우체국의 장소로부터 발송자가 사는 지역을 알았다. 그러나 가명을 쓰는 이상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주소를 찾는 건 불가능하다. 진상에 한 발도 다가서지 못한 채 며칠이 흘렀다. 나는 혼자 해결하는 걸 단념하고 한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전부터 여러 번 기사에 협력해준 쿠리아라 씨라는 남자다. 본업은 설계사인데 다방면으로 지식이 풍부하고 머리도 좋아서 이번에도 그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지금까지의 경위를 정리해 메일로 보냈더니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쿠리아하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메일은 읽으셨나요? 예, 내용은 거의 다 파악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도쿄 아파트에 사는 우라카와 마츠토시 씨 집에 달마다 정체불명의 택배가 온다. 발송자는 매번 다른 이름과 주소를 쓴다. 이름은 가명, 전부 여자 이름이다. 발송자는 가나가와현 에비나시에 있는 세 곳의 우체국에서 택배를 보낸다. 우라카와 씨가 이 방에서 살기 시작했을 때 정체불명의 인물이 방문했다. 정체불명의 인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문 앞에 1분 정도 서 있기만 했다. 다시 생각해보니까 역시 스토커설이 유력할 것 같네요. 근데 그 앞에서부터 이게 얘기가 막혀요. 그런가요? 저는요, 지금 나온 증거만으로 이 꽤나 자세한 이 범인의 왁구베리가 보였습니다. 예? 우선 말이에요. 귀를 쫑긋하고 잘 들어봐요, 내 말을. 범인은 이 스토커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마자 부정당했군요. 어째서죠? 이 스토커가요, 피해자에게 선물을 보냈다는 케이스는 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째서 그 짓을 하느냐?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이 어필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를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다. 이런 이제 과격한 자기 주장가입니다. 근데 말이에요, 이 우라카와 이 양반이 받은 택배는 말이에요, 전부 다 이게 다른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이건 말이에요,
여자 여러 명이서 선물을 하는 듯한 구도가 되고 맙니다. 자작극이야? 자작극일 수 있잖아. 자기가 담아서 자기 집으로 보내는 거야. 마치 주변에다가 이상한 사람이 보내고 있다는 것처럼 알려서 나는 인기가 있다, 여러 명의 여자에게. 그거를 이제 이 이상한 누구? 우케츠? 예, 이 양반에게 이제 은근히 과시하는 게 아닐까요? 일단 이게 맞나 계속 보겠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우케츠 양반. 귀를 쫑긋 세우고 내 말을 들어봐요. 자신을 과시하려는 스토커의 심리와는 이게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목소리 좀 조금만 작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귀가 너무 아파요. 예, 그런 말이에요. 이 반대로 우라카와 씨를 원망하는 누군가가 그를 괴롭히는 것이냐? 저는 그걸 가능성도 좀 낮다고 봅니다. 예, 그건 저도 동감이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좀 더 상대가 싫어할 만한 걸 보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계에선 말이에요, 이 범인의 동기는 이게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모르는 걸 아무리 자꾸 이게 붙들고 흔들어 대도 통사정해도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럼 우리가 말이에요, 이게 다른 쪽을 좀 파고들어 보자 이거예요. 우선 말이에요, 아까 언급했던 그 이름의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범인은 어째서 매번 이름을 바꾸는가? 에? 우케츠 씨,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아, 씨발, 시끄러워 죽겠네. 그러니까 이게 우라카와 씨가 여러 명이 택배를 보낸다고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건가요? 아니 근데요, 그렇다면 이게 송장의 형식이 매번 같은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것도 일리가 있어. 이 양반이 이게 나름 또 영민해 보니까. 근데 이래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이름만 바꿔봤자 같은 사람이 보낸다는 게 이게 곧바로 들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인이라는 인간은 말이에요, 지가 단독범이다, 이 새끼가 지금 이 타이밍에. 이것을 우라카와 씨에게 숨길 생각이 없다 이겁니다. 아니 그러면 어째서 이러는 거죠? 아마도 그거는요, 우체국을 속이기 위해서다, 이게 내 판단입니다. 우체국? 우케츠 씨는 수치 거부라는 제도를 아십니까? 아니 이게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에게 온 배송품을 받지 않고요, 배송업자에게 돌려준다는 제도예요. 저라면 모르는 사람이 보내는 이상한 택배 따위 이 두 말도 없이 내가 수치를 거부하겠다 이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그 경우는 이 택배자가 발송자에게 반송이 되는데 발송자의 주소와 이름이 이 거짓이면은 어디로도 보낼 수가 없는 거야. 갈 곳을 잃은 택배 어떻게 돼? 일정 기간 보관되고요, 폐기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택배 아저씨는 쓸데없는 고생만 존나 하는 거지. 아, 업무방해거든요. 그렇지, 이제 이 말이 좀 통하네. 그러니까 이게 어째서 이런 일이 여러 번 발송되면은 발송자 이름이 불량 고객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른다 이거예요. 그럼 다시 이 양반은 그 이름으로 택배를 못 보낸다 이거야. 이 우라카와 이 양반 말이야, 매번 자기가 직접 택배를 수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그 양반이 수치 거부 제도를 알게 돼서 그걸 이용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 선생님 좋은데 목소리 조금만 좀 작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면은 범인은 그렇게 될 걸 가정하고 매번 이름 주소를 바꿔서 블랙리스트에 들어가는 걸 방지한다는 건가요? 아니 그래도요, 그럴 거면은 굳이 가명을 안 쓰고 무기명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분쟁을 방지해야 되니까. 수취인의 이름, 수취인의 주소, 발송자 이름, 발송자의 주소, 이 네 가지가 기재되지 않는 택배는 창구에서 접수를 받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범인은 매번 가명을 열심히 지어내야만 합니다. 고육지책이군요. 이 삼국지를 보면은 적벽대전에서 이제 오나라가 조주군과 싸움을 하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면서 계책을 펼치는데, 이제 황계라는 그 노인 장군이 있어요. 그 양반이 조조에게 투신하려고 하는데 조조가 이게 대가리가 반짝반짝 하잖아. 이제 안 믿어. 그러니까 주유한테 개겨가지고 내 엉덩이를 때려라. 그러니까 주유가 난 이런 건 취미가 아닌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르신. 찰싹 앙? 찰싹 앙? 야, 됐어, 충분해. 이제 조조군에게, 조조님, 저 어린 놈의 새끼에게 엉덩이 맞았어요. 난 나이 60 먹고 이거 나 수치스러워서 나 더 이상 내가 그동안 오나라를 위해 싸운 게 내가 몇 년인데 나 이거 안 되겠다. 어린 놈의 새끼한테, 새파란 새끼한테 응댕짝이나 맞고 짜릿했는데 이거 너무 수치스럽다 이거야. 나 그래서 쌀 한 10석 싣고 내 항복할 테니까 받아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를 싣고 가는데 조조군에도 이제 똑똑한 새끼들 있잖아. 보니까 배가 물에 좀 많이 안 잠겼어. 조조형, 이거 아니에요. 쌀 아니에요. 뭐? 아니 봐봐, 쌀을 실었으면 이게 훨씬 더 무거워서 배가 더 잠겨야 돼 물에. 근데 저거 지금 너무 얕잖아요. 이거 씨발 지푸라기 아니야? 이거 화공이다. 좆됐다. 동남풍이다. 이게 이제 고육지책이죠. 이 양반도 이게 삼국지 좋아하네. 하긴 뭐 우리나라가 이제 코에이의 나라다 보니까 나도 연걸전 많이 했지. 범인도 이게 그러니까 필사적이라 이거야. 필사적. 그 말에 지금까지는 흐려서 보이지 않던 범인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난 것만 같았다. 에게 택배를 계속 보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계획을 짜내는 인간. 그렇다. 범인은 괴물도 유령도 아닌 한 명의 인간이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어째서 그렇게까지 우라카와 씨에게 택배를 보내고 싶어 하는가? 발송자의 동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행동의 논리는 분명하다 이거예요. 우라카와 씨에게 계속 택배를 보내고 싶다. 그러니까 우체국에 들키고 싶지 않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범인이 여러 우체국을 이용하는 것은 직원이 자기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가명이 전부 여자 이름인 건 범인 자신이 여성이라서겠죠. 여성이 남자 이름으로 택배를 보내면 직원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범인은 그런 생각을 좀 염두하는 거 아닐까요? 오호, 소데스네. 모든 것은 우체국스의 눈을 속이기 위함이었다 이 말인가? 자, 이야기가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다시 쿠리하라. 점점 범인에게 다가가고 있네요. 자, 근데 말이에요, 우케치 양반. 이제부터 중요하다 이거야. 자, 봐. 이 우체국의 위치 한번 주목해봐요. 좀 가깝네요. 그죠? 전철역 기준으로 가깝습니다. 이 카자미역을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범인이 이용한 우체국은 가나가와현의 이 에비나시 카자미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어요. 그 말인즉슨 이 범인의 집은 카자미역 주변에 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 이거야. 아, 그렇군요. 다만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겨 여기서. 자, 들어봐봐. 어째서 그럼 전철을 쓰지 않는가? 예? 범인은 말이에요. 역에서 2km 넘게 떨어진 키시의 초등학교와 우체국까지도 발걸음을 옮겼다 이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전철을 타고 다음 역 앞에 있는 우체국 가는 게 이게 편하지 않겠습니까? 뭐 시끄러워서 좀 듣기가 어려운데, 예, 듣고 보니 뭐 또 그렇기도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말이에요, 이게 한 가지 또 이상한 게 내 눈엔 또 보인다 이거야. 아까 찾아본 결과로서는 이 카자미역 부근에는 또 하나의 우체국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쿠라가오카 우체국이다 이거지. 이게 새 우체국과 봐봐, 가까운 지역에 있어요. 근데 말이야, 이 새끼가 이걸 한 번도 여기를 이용하지 않았어. 이게 어떻게 생각해요? 소데스네. 스바라시 쿠리아라짱. 확실히 이상하다 데스. 아, 이제 나를 인정해주는구만. 범인이 말이에요, 사쿠라가오카 우체국을 어째서 이용할 수 없는가? 이것이 뭔가 이유가 있다 이거야 내 눈에는.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 우체국을 이것저것 조사해봤더니 안호상 흥미로운 점 좆도 발견했다. 사쿠라가오카는 벚꽃고개라는 이름,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약간 높은 곳에 있다 이거지. 이것이 도보로 가려면은 계단을 몇 번은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야. 즉 범인은 어떤 이유로 전철과 계단을 피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 말이야. 전철과 계단이라.
범인은 말이요, 휠체어를 타는 새끼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케츠네 집 앞에 누가 있다가 막 이렇게 쩔뚝대면서 갔대잖아. 이게 자작극은 또 아닐 수도 있겠네요, 이러면. 아마도 말이요, 이 범인은 고령자 내지는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다 이거야.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진다. 우라카와 씨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오른다. 문 바깥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평범한 발소리가 아니라 끼익끼익거리는 한쪽 발을 끌면서 움직이는 듯한 소리였어요. 아니, 그러면 우라카와 씨가 들은 발소리는 틀림없이 범인의 소리다 이거지. 이제 이해를 하는구만. 발송자는 다리가 불편한 여성이다. 홀로 걸을 수 있으나 평소에는 휠체어를 탄다. 그러나 그녀는 무엇을 위해 그런 짓을 한 것인가? 평소에 전철로 다음 역으로 가는 것조차 피하는 사람이 일부러 가나가와에서 도쿄까지 찾아왔다. 꽤나 중요한 용무가 틀림없다. 아니, 그러면요, 쿠리하라 씨, 범인은 우라카와 씨의 방 앞에서 뭘 한 걸까요? 조용히 좀 얘기해줘요. 귀가 아파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 힌트는 송장에 있다 이거지. 수치인명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봐봐, 빨리. 코마키다 맨션 102호 우라카와님. 우라카와님, 응? 봐봐. 어째서 수치인명에 이게 성만 적혀있냐 이거야. 예, 그건 저도 항상 신경 쓰였습니다. 봐봐. 주소가 적혀있으면은 성만 적어도 이게 배달은 돼. 근데 말이야, 일반적으로 수치인명에는 풀네임을 적는 게 상식이지 않냐 이거지. 응? 우체국 직원에게 주목받고 싶지 않은 범인이란 말이야. 조금이라도 이게 눈에 띄는 행동은 피하지 않겠냐 이 말이야. 어째서 이름을 쓰지 않았겠냐는 거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응?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말이야, 안 쓴 것이 아니라 못 쓴 것이다 이 말이야. 범인은 우라카와 씨의 이름을 몰랐던 게 아니냐 이거지. 그래도 이게 풀네임조차 모르는 사람에게 매달 택배를 보낸다는 게 그래도 좀 이상하지. 그래, 나도 알아. 근데 말이야, 평범하게 생각해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를 평범한 눈으로 보면 안 된다 이거야. 두뇌를 말이에요, 180도 이거 뒤집어 상식을 버려야만 우리가 이 범인의 사고에 다다를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요. 아니, 그래도요, 상식을 버리라고 하셔도 범인은 말이요, 우라카와 씨에게 택배를 보내는 게 아니라 우라카와 씨의 방에 택배를 보내는 게 이게 아니겠냐 이거야. 예? 뭐라고요? 주민이 아니라 방 그 자체에 선물을 보낸다는 말입니까? 그렇다 이거야. 그거란 말이야. 범인이 우라카와 씨의 방 앞에서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간 이유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지. 범인은 말이야, 문패를 본 거야, 문패. 코마키다 맨션 102호실에 택배를 보내고 싶다. 그러려면 송장에 거주자의 이름을 적어야만 한다. 응? 하지만 102호실에 누가 사는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이게 방 앞까지 보러 왔다 이거야. 문패는 보통 성만 써두잖아요. 김간에 이간에 최간에 이런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송장에도 이게 성씨밖에 적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새끼가. 그래도 방 앞까지 갈 수 있다면 본인이 직접 전달해주면 될 텐데요. 그게 사실 가장 정상적이지. 근데 말이야, 다리가 불편한 사람인데 무거운 짐을 들고 가나가와에서 도쿄까지 매달 오는 거는 이게 상당히 빡세다고. 그런가? 그러면 애초에 범인은 어째서 102호실에 선물을 보내려는 마음을 먹었을까요? 이거는 말이야,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케츠 씨가 이게 알았을 것 같은데, 당신 정도의 수재라면 내가 보기엔 충분히 다 파악했을 거라고 봐, 나는. 뭔 소리야, 씨발 새끼. 뻔히 보이는 사실이다. 이미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불길한 상상이 부풀어 올랐다. 사람이 아닌 방, 즉 장소에게 물건을 보낸다. 그 행위는 공양, 그게 가장 들어맞는 거지. 그래, 제사상이다 이거야. 예전에 102호실에서 누군가 죽었어. 예를 들어서 범인은 그 사람에게 공양하기 위해 매달 방에다가 곡물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야. 사고 현장에 꽃을 바치는 그런 거지. 그래도 택배에는 생활용품이 들어있던데요. 일용품을 공양하다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위장인 거지. 겉으로는 곡물로 보이지 않도록 포장을 싹 이렇게 해가지고
지의 의도를 이게 감추려고 싹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이거야. 그것도 그런 게 말이야. 택배가 이게 공양이라는 걸 안다면 중요한 정보가 들통나잖아. 예? 중요한 정보요? 범인은 예전에 102호실에서 죽은 거주자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오. 아, 범인에게 이어지는 이 중요한 단서를 발견한 거요. 102호실에서 죽은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이 얘기요. 그러면 부동산업자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안 되지, 그건 안 돼. 부동산업자 안 돼, 안 돼. 기밀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양반들 안 가르쳐줘 이거. 돈 좀 찔러줘야 돼. 근데 돈 있어?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집주인 다 알면서 자꾸 물어보네. 코마키타 맨션이 말이요, 도쿄에서 월세가 2만엔짜리 파격적인 물건이다 이거요. 이게 매물이 싸게 나왔어. 내가 다 알아본 거요.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지만 맨션이 좀 썩었어. 오래돼가지고 구축이요. 아유 좀 그렇잖아요. 이런 맨션의 집주인들이 말이야 수십 년 전부터 해와가지고 노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성격이 어때? 이게 정에 약해. 그리고 이제 이 뭐 기밀 유지 이런 거 잘 몰라. 이렇게 살살 이렇게 하면은 다 나온다 이거야. 즙을 짜든 뭐 담배를 사다 바치는 어떻게 해보란 말이야. 쿠리하라 씨와 대화를 끝내고 존나 힘들었고 나는 우라카와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금 망설여지긴 했지만 방에서 있던 사고와 공양에 대해선 솔직하게 전하기로 했다. 그는 혼란한 기색도 없이 냉정하게 이야기를 들은 뒤 이렇게 말했다. 방에서 사고가 있다는 거는 분명히 좀 찝찝한데, 근데 저는 또 보기와 다르게 유령을 믿는 성격은 아니라서요. 그런 것만 저는 괜찮습니다. 그것보다도요, 이 혹시 발송자가 저에게 적대심이 없다는 걸 안 것만으로도 그냥 저는 안심인데요. 다음에 과자 선물 세트 들고 집주인 댁 한번 제가 가볼게요. 자, 이제 사실이 밝혀지나 봐요. 여기서 브금 살짝 비틀어 보겠습니다. 며칠 뒤 우라카와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 이상으로 잠겨 있었다. 얼얼얼얼얼얼얼. 모시모시. 예, 전데요. 라까라까 우라카와예요. 오늘 집주인이랑 얘기하고 왔어요. 오! 그래서 어땠나요? 102호실에서 사망 사건은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러던데요? 예? 거짓말하거나 뭐 사실이 뭔지 숨기고 막 그런 분위기 아니었어요. 그 뒤로는 다른 방에서 사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다 이렇게 여쭤봤는데, 아니 102호실에서 사람 죽은 적 없대요. 소데스까. 아, 이거 참 면목이 없습니다. 아니요. 사과하실 거 없습니다. 아,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야기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데요. 야래 쇼가 나이나. 아, 그래도 이 집주인이랑 얘기하면서 좀 수학도 있었습니다. 제가 수학론을 들었거든요. 예? 롤충이에요? 우라카와 씨의 말에 따르면 코마키타 맨션의 집주인은 쿠리하라 씨의 예상대로 70세를 넘긴 할머니였다. 혼자 살면서 외로우셨던 모양인지 우라카와 씨가 방문하자 크게 기뻐하셨다고 한다. 그 결과 5시간 가까이 잡담에 시달리게 됐지만 그 대신 큰 선물을 받았다. 예전에 102호실에 살던 사람들의 명부를 보여준 것이다. 거기에는 주민의 이름과 당시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었다. 아무래도 메모는 할 수 없었기에 5시간에 걸쳐 필사적으로 머리에 집어넣었다고 한다. 기억나는군요. 지난 20년의 내용뿐이었어요. 암기력이 상당하네 이 양반. 그것만으로도 대단한데요. 제가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그가 보내온 과거의 주민 일람을 보며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일단 뭐 이걸 가지고 당장 뭘 알 수 있는 건 없지만 어쨌든 전 집에서 살던 사람의 4개월 만에 우라카와 미츠토시가 이사를 들어온 거예요. 내가 주목한 곳은 우라카와 씨 이전에 산 타나베 료이치와 아키야마 요스케 미키 부부였다. 요 두 집. 타나베 씨는 4개월, 아키야마 부부는 3개월 만에 방을 나갔다. 너무 짧다. 순간 머릿속을 맴돈다. 방에서의 사고, 괴기현상. 아니다. 이 방에선 아무도 죽지 않는다. 그렇다면 떠오르는 것은 택배다. 아마도 우라카와 씨가 살기 시작한 전부터 102호실에는 택배가 배송되었을 것이다. 그것을 불쾌하게 여긴 두 가정은
곧바로 이사를 나간 것이 아닐까. 우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타나베 씨와 아키야마 부부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다. 타나베 씨는 부재 중이었지만 아키야마 요스케 씨와는 전화가 되었다. 내가 102호실에 대해 묻자 그는 가벼운 분위기로 당시 있던 말을 전해주었다. 얼랄랄랄랄랄. 아 맞아. 그런 택배그라면 자주 나왔었지. 정말입니까? 매번 다른 여자 이름으로 보내오니까 바람이 높이는 거 아니냐. 내가 의심해서 꽤나 고생그 했다고. 기분 너무 나빠서 너 바로 이사했어. 역시 우라카와 씨 이전에도 택배는 도착했었다. 나는 이어서 아키야마 씨 이전의 세입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이, 그 다음에 키리무라 마코. 품번은 모릅니다. 102호실에 살았던 기간은 7년 전후. 타나베 씨 아키야마 부부보다도 깁니다. 과연 얼얼얼얼얼얼. 모시모시. 갑작스레 전화드려 죄송합니다. 혹시 키리무라 마코 씨의 전화가 맞습니까?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비교적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다. 나는 지금까지 있던 일을 설명했다. 도중에 맞장구를 치던 키라무라 씨의 목소리에 점차 긴장이 섞이는 걸 느꼈다. 그래서 말인데요. 102호실의 택배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거든요. 뭔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몰라요.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거절하듯 그녀는 말했다. 그러니까요. 키리무라 씨가 102호실에 사실 때는 택배가 오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잖아요. 저기요? 저 이제 끊어도 될까요? 바쁘다고요. 아, 예, 스마미생. 저기 그러면 혹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지금 혹시 어디 살고 계시나요? 왜 와따시가 오마에게 그런 말까지 해줘야 하나요? 다시는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뚝. 전화는 끊겼다. 그리고 나서 키리무라 씨 이전의 주민 쿠라모토 에이타 사나 부부와 미즈하라 케이치 씨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그들이 102호실에 산 것은 10년 이상 전의 일이다. 이제 휴대전화도 계약을 해지했을지 모른다. 얼얼얼얼얼얼. 그렇구만. 이게 그러면 여기 타이밍에 가장 수상한 게 이제 그 키리무라 그마코 여자네. 예. 택배 얘기를 꺼내자마자 이게 태도가 금방 이상해졌어요. 뭔가 감추는 듯한 기분이 든단 말이죠. 아하, 이것 봐라. 감추고 있다. 야, 이거 봐. 아, 얘 그러고 보니까 그 양반이 이게 딸이 있다고 했잖아. 예, 그 유이라는 여자였어요. 키리무라 씨의 목소리가 젊어 보이니까 그 유이는 아직 어린애일 것 같아요. 걔 그거 살아있나 걔가? 쿠리하라 씨가 말하려는 것은 알겠다. 범인은 예전에 102호실에서 소중한 사람을 잃은 사람이다. 야, 이 쿠리하라가 그러니까 한 번은 좀 지금 헛다리 짚었지만 뭔가 다양한 가능성을 많이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이제 좀 퍼즐이 맞을 것 같은데요, 느낌이. 그죠? 키리무라 마코 씨의 딸 유이는 102호실에서 세상을 떠난 게 아닐까. 그렇다면 키리무라 씨의 기묘한 태도도 납득이 간다. 그녀는 택배를 보낸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따님은 건강하십니까? 그 질문을 받기 전에 전화를 끊고 싶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혹시요 그 유이라는 애가 102호실에서 사망했던 거라면 코마키다 맨션의 집주인과 세입자들은 그 사실을 우라카와 씨에게 숨겼다는 게 되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아, 그 참 우케츠 양반아, 나는 말이야 딱히 102호실에서 유이가 죽었다 나 이렇게 안 봐. 아, 이제 와서 뭔 개소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혹시 유이가 죽었다 쳐 그렇게 그러면 맨션 바깥 예? 자세히 말씀드릴게. 자동차 도로가 아닐까 이 말이요. 도로요? 아니 갑자기요? 아니 뭐 이게 좀 내가 이제는 좀 오버하는 걸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의 정보를 종합해보면 이 가능성이 있어. 만약에 말이야 지금까지 내 추리가 다 맞았다고 가정해봐. 다 틀렸는데. 그렇다면 말이야 조용해. 키리무라 마코 씨는 한쪽 발이 불편하고 과거에 딸 유이를 잃었다는 게 된다 이 말이야. 알겠다. 지금 그 아키야마 토리코마 그 사람이랑 그 전화 안 되는 그 사람들 중에 범인이야. 키리무라 마코랑 유이 이 모녀를 교통사고 낸 사람인 거야.
그래서 딸은 죽었고 엄마는 다리를 다쳤어.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재판을 했던지 뭐 잘 안 됐겠지. 그래서 이제 자꾸 보내는 아닌데 그럼 그 보내는 택배의 내용들이 좀 이상합니다. 자 근데 말이야 범인 말이야 어느 발이 불편했었죠? 우라카와 씨가 본 실루엣은 왼발을 끌고 있었다 그래요. 아하 왼쪽이구만. 그럼 말이야 어째서 왼발이 불편해졌냐 이 얘기야.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게 다양한데 말이야. 난 이렇게 또 추리를 해. 마코 씨는 딸 유이를 자동차 조수석에 앉히고 운전했다 이 말이야. 아, 왜 일본은 반대니까 여기죠 운전자가. 아니 운전자 차가 되는 건가? 교통사고 피해자가 아니라? 일단 이야기 겁나 재밌긴 합니다. 유이는 마코 씨 왼편에 앉아 있을 거요. 자 근데 설령 이 마코 씨가 핸들 조작 중에 실수로 차가 도로 좌측에 충돌했다고 가정해보자고. 그러면 왼쪽에 앉은 유이가 가장 큰 데미지를 받지. 그리고 마코 씨도 왼발에 큰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 그러면 유이는 사고사했다는 말이죠. 그래도 그렇다면 어째서 사고 현장과는 무관한 코마키다 맨션에 공양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자 우케츠 양반아 좀 뜬금없지만 말이야 무덤이라는 게 이게 왜 있는지 알아? 예? 아 갑자기 또 왜 무덤이에요? 아 뭐 죽은 사람이 편히 쉬기 위해서 아니에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요 산 사람이 참배를 하기 위해서다 이거지. 참 현실적이네요. 쿠리하라 씨는 T예요? 그렇지 내가 극T인데 봐봐 사람은 죽으면 사라져. 그것도 아주 눈 깜짝할 새에 사라져. 잿가루만 남기고 사라진다 이거야. 근데 남은 사람들은 그걸 어때? 견뎌? 못 견뎌? 힘들어.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이 머물 장소를 만드는데 그게 무덤이다 이거야. 여기에 그 사람의 영혼이 있다 이렇게 멋대로들 믿는 거지. 지들 마음 편하려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요. 자신을 속여서 이 쓸쓸함을 달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몸이다 이거지. 야, 이 새끼 현실적인 새끼네. 물론 그 머물 장소라는 것은 무덤만이 아니요. 불단도 있고 뭐 납골당도 있는 거 내 다 알아. 근데 말이요 교통사고 났을 때 도로변에 꽃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 발음에 유의해. 꽃을 꽃 플라워. 그 사람들은 도로변에 영혼이 있다고 멋대로 믿기로 한 거요.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산 사람들이 지들이 정하는 거요. 유이가 이 교통사고로 죽었어. 사람에 따라서는 도로변에 이 유이의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이 엄마인 마코 양반 그렇게 생각하기 싫다 이거야. 배기가스가 자욱하고 자동차랑 사람 북적거리는 장소에 자기 딸을 두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녀는 유이의 영혼이 코마키다 맨션 102호실에 있다고 믿기로 했다 이 말이야. 이게 엄마의 마음이야. 두 사람이 말이야 102호실에서 지낸 시간이 한 7년 돼. 우케츠 씨가 본 바에 따르면 어때? 이 마코 씨가 좀 젊나? 그래서 유이는 아직 어린 여자인 거지. 즉 이 유이라는 딸내미는 인생 대부분을 102호실에서 보내게 되는 거요. 마코 씨에게 있어서 이 유이가 있기에 적절한 곳은 102호실밖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거야. 야, 이 새끼 뭐 작두 탔네. 막 술술 나와 막 말이. 쿠리하라 씨의 말에 반쯤은 납득하면서도 의문이 남았다. 유이의 공양을 하고 싶다면 102호실에 계속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일부러 멀리 살면서 거기에 사는 사람의 이름을 찾아보고 가명까지 써가며 공물을 보내는 건 아무리 봐도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그리고 더욱 알 수 없는 건 공양한 물건들이다. 애가 좀 좋아하던 건가? 뭐 아몬드 빼빼로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햇반은 좀 아니지 않나? 야, 요 사진이 이제 남은 것 같아요. 문제가. 어린아이에게 공양을 한다면 과자나 장난감 바치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러네, 딸인데 뭐 인형 하나 없고. 레토르트 식품의 즉석밥, 아무래도 어린아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래저래 생각해봤자 내가 쿠리하라 씨를 뛰어넘는 추리는 할 수 있을 리가 없다. 납득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걸까요? 아이 뭐 나도 뭐 100% 확신은 못해. 억측이지 뭐. 사실 증거가 없잖아. 예, 끊어요. 귀 아파요. 전화를 끊은 뒤 나는 인터넷에서 키리무라 유이를 검색해봤다.
혹여 사망사고가 있었다면 어딘가에 뉴스가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듯한 정보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 뒤로도 키리무라 마코, 키리무라 유이 사고, 키리무라 마코 사고 등으로 검색해봤지만 역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혹시라도 사망한 게 어린아이였다면 익명으로 보도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사고의 내용, 도로변에 자동차가 추돌해 발생한 사망사고를 검색하기로 했다. 조사를 시작한 지 수십 분 뒤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도메이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도로변에 추돌, 1명 사망. 그 내용을 읽고 충격을 받았다. 씨발, 이 목소리만 큰 쿠리아라 새끼의 말이 사실인 걸까?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기로 했다. 얼랄랄랄랄랄라. 예, 여보세요? 쿠리아라 씨, 제가 찾았어요. 사망사고 기사 찾았습니다. 와, 이거 해냈구만! 녀석 결국 해냈냐고! 근데요, 쿠리아라 씨의 추리와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합니다. 아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아, 여기는 이게 2013년 3월 19일 도메이 고속도로 요코하마 마치다 인터체인지 부근에서 경형 트럭이 도로변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차량은 우측 차선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핸들 조작 미숙으로 인해 우측 가드레일에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 쿠라모토 에이타 씨 27살 사망했다. 조수석에 탄 쿠라모토 사나 씨 27살 나이 같고 좌반신에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남편 죽고 딸 죽고 자기는 다리 다쳤나봐. 에이타 씨는 4월부터 가나가와현 에비나시의 회사에 취직이 결정돼 부부는 이사를 진행하던 도중이었다. 이사갈 집이었나 보다. 오호, 이거 봐. 쿠라모토 에이타랑 사나 부부. 오호. (2005년부터) (2013년까지요) 102호실에 살았던 부부예요. 범인은 쿠라모토 사나였습니다. 야, 이거 그렇다면 어째서 왼쪽 다리를... 아, 그렇구만! 예. 쿠리아라 씨는 아까 차량은 핸들 조작 미숙으로 왼쪽 도로변에 충돌했고 그 순간 범인은 왼발이 불편해졌다고 추리했었잖아요. 하지만 반대였어요. 사고 당시 차량은 우측 차선으로 주행했고 핸들 조작 미숙으로 우측 가드레일에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조수석에 탄 아내 사나 씨는 좌반신에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차량은 우측 도로변에 충돌했어요. 그런데 쿠라모토 사나는 좌반신에 중상을 입었죠. 유산했나? 다소 혼란스럽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간단한 문제예요. 쿠라모토 사나는 조수석에 탔습니다. 달리던 차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을 경우 관성의 법칙을 따라 조수석에 탄 사람은 차량 안쪽에서 왼쪽에 몸이 부딪히게 됩니다. 쿠라모토 사나가 살아남은 건 그녀의 몸이 이 왼쪽 차에 이렇게 기울어져 갖고 오른쪽의 충격을 겨우 피해갔기 때문이구만. 그런 거지? 예, 맞아요. 그렇구만. 아, 이거 내가 졌어. 아, 우케츠 씨, 당신이 이겼어. 아니에요. 그래도 자동차 사고라는 해석은 맞았고요. 대부분 쿠리아라 씨가 해결한 거니까요. 아이, 뭐 또 따지고 보면 또 나도 공이 꽤 있긴 하지. 이 새끼는 겸손을 모르는구만. 아이, 그래도 이렇게 된 이상 키리무라 마코 씨의 태도가 좀 신경 쓰이잖아요. 범인이 아니면 그녀는 뭘 숨기는 걸까요? 그거라면은 아마... 아니야, 난 이건 말하지 않을 거야. 아니 왜요, 이제 와서? 아는 게 있으면 말해줘요. 안 돼. 이건 내가 말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응? 이게 참 말하기 좀 그런데 말이야. 혹시 우케츠 양반 가난하게 살아본 적이 있나? 야, 진짜 뜬금없네요. 가난하게 산 적은 없습니다. 나도 금수저야. 우리 아빠 은행원이야. 그래가지고 뭐 내 입으로 말하기 좀 그런데 뭐 먹고 사는 게 뭐 어렵지 않았지. 아니, 저기 쿠리아라 씨 어떻게 살았는지는 안 궁금하고요. 아니, 그래서 이게 그거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말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 예? 무슨 뜻이죠? 미안한데 내가 좀 이게 공무가 바빠서 말이야. 이게 자꾸 민원이 들어오네. 내가 다음에 또 전화 드릴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고.
젖같은 지 자랑만 하다가 전화를 끊고 나는 우선 우라카와 씨에게 전화를 다시 해 지금까지 알아낸 것들을 모두 전했다. 아,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뭐 저는요, 이유만 알면 되니까요. 보내시는 분에게 불평할 생각은 없어요. 아유, 덕분에 좀 속이 편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속이 편해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의 목소리는 불안이 섞여 잠긴 것처럼 느껴졌다. 아직 이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런 기분이 들었다. 사태가 돌변한 건 며칠 전이었다. 집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연락처에 없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어째선지 그 번호는 낯이 익었다. 두뇌를 불가동해 필사적으로 떠올렸다. 한 가지 기억에 다다랐다. 쿠라모토 사나, 택배 발송자의 번호다. 일전에 과거 102호 세입자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쿠라모토 사나의 번호로도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와서 저쪽에서 전화를 걸어올 줄이야. 나는 두려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그러자 전화 너머로 가녀린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모시모시? 스미마생, 마즈아라 리에 데스. 귀를 의심했다. 그런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다. 여성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며칠 전이노 이쪽 번호로 전화 주신 것 같아 전화드렸습니다. 예, 전화 분명히 드렸어요. 근데 저 실례인데 쿠라모토 씨, 사나 씨 전화번호가 아니에요 이게? 아, 맞습니다. 말씀이노 늦었습니다. 저는 사나게이의 언니짱 리에데스. 아, 그랬군요. 아유, 몰랐네요. 실례했습니다. 머릿속을 정리하자 쿠라모토 에이타와 결혼해 사나는 쿠라모토로 성을 바꿨다. 마츠아라는 사나의 옛 성씨일 것이다. 그러나 어째서 사나에게 건 전화를 언니가 받는 걸까? 생각만 해서는 답이 없다. 나는 전화하기까지 이른 사정을 설명하기로 했다. 아, 그렇습니까? 통생이노 그런 짓을. 언니분께서는 모르고 계셨나요? 그렇습니다. 에이타를 잃고 나서부터 출곧 혼자 자기 집에 히키꼬모리 데스에서 저희 회미리에게도 거의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사나씨는 지금도 방 안에만 계신 건가요? 아니문이다. 3개월 전 사망했습니다. 예? 아니, 뭐라고요? 올해 봄에 암이노 발견돼서 그걸 알았을 때는 이미 손 쓸 방도가 없을 만큼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세상을 떠난 건 5월이었습니다. 정말로 눈 깜짝할 새였습니다. 5월이라. 정말 돌아가신 게 5월인가요?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입니까? 이상하다. 우라카와 씨 댁에는 이번 달인 8월 초순에도 택배가 도착했다. 사나 씨가 5월에 죽었다면 대체 어떤 새끼일까? 저기 실례되는 질문인데요. 언니분께서 사나 씨 대신 택배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문이다. 애초에는 동생이너 택배글을 보낸다는 것을 방금이나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러면 혹시나 사나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누군가에게 택배를 보내달라고 부탁했다든가 뭐 그런 건 없나요? 아니문이다. 그 애는 마지막 몇 년 동안은 누구와도 연락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군요. 다만 누군가노 기다리는 듯한 모양이긴 했습니다. 예? 안 오네? 아, 와주지 않을까? 라면서 떠나기 직전까지 평실에서 참고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누굴 기다렸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노 약물로 치료 때문에 기억이 몽롱그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로도 한동안 멍한 채 앉아있었다. 사나씨가 죽은 건 3개월 전입니다. 그러나 택배는 이번 달에도 도착했다. 이건 누가 보낸 걸까? 잠시 생각한 뒤 나는 문득 떠올렸다. 처음에 이 택배를 봤을 때 느낀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쾌함, 그리고 우라카와 씨가 보낸 사진의 위화감. 지금까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어쩌면 이 위화감이 사건의 진상으로 이어지는 힌트가 아닐까. 그때 쿠리아라 씨의 의미심장한 말이 뇌리를 스쳤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몰라. 본질. 문득
전화 너머로 들었던 키리무라 마코의 말이 떠오른다. 몰라요. 그 속에 담긴 거절. 어쩌면 흩어진 정보의 조각이 머릿속에서 이어진다. 그리고 하나의 형상으로 엮인다. 이 사건의 본질, 그것은 나는 우라카와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얼얼얼얼얼. 여보세요, 우케츠입니다. 아, 예, 큰 신세를 졌습니다. 우라카와 씨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침착맨하게 들어주세요. 예? 택배를 보낸 쿠라모토 사나 씨는 올해 5월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긴 침묵 끝에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역시 그랬군요. 역시? 뭔가 짐작 가는 게 있으시군요. 우라카와 씨, 슬슬 진실을 가르쳐주지 않겠습니까? 보내주신 사진을 봤을 때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택배를 찍은 사진은 8개월 분밖에 없었어요. 근데 첫 택배가 도착한 건 작년 10월이죠. 우라카와 씨는 택배가 매달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진은 전부 11개월 분이 있어야 될 겁니다. 남은 3개월치는 어떻게 됐죠? 힌트는 증지에 있던 거예요. 증지에는 우체국 이름 이외에도 날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날짜 순서대로 사진을 나열하면 이상한 부분을 알 수 있어요. 5월과 6월과 7월이 없습니다. 그리고 8월의 택배는 어째선지 증지가 뜯겨 있습니다.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증지는 말하자면 우표예요.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죠. 즉, 이것은 누군가 일부러 뜯은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뜯은 것인가? 우라카! 당신밖에 없어! 예, 말씀대로예요. 제가 뜯었습니다. 그렇죠. 우라카와 씨는 저에게 8월의 택배의 증지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5월의 날짜가 인쇄되어 있었으니까요. 사실 이 택배는 5월에 배달되어 있었죠. 사나 씨는 5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말해 6월부터는 택배가 도착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은 5월에 도착한 마지막 택배를 8월에 도착한 택배라고 속인 겁니다. 지금도 택배가 오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요. 왜일까요? 단서는 택배 안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우라카와 씨가 보내준 택배를 봤을 때 전 위화감을 사실 느꼈어요. 사진을 봤을 때 어딘가 다른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때는 어디가 다른진 몰랐어요. 틀린 그림 찾기처럼 몇 번을 비교했을 때 저는 이윽고 알아챘던 겁니다. 오, 진짜 유사하다 이거는. 그죠, 이 두 개. 그죠? 유사해 안 해? 오, 엄청 유사한데요 지금 이거? 담는 방식까지? 레토르트 카레의 측면에 적힌 소비기한이에요. 사진에 찍힌 건 2023년 12월 29일인데 제가 받은 실물에는 2024년 1월 24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예 이건 다른 상품이라는 거죠. 카레만이 아니라 다른 레토르트 식품들도 즉석밥도 전부 다른 거겠죠. 이 택배는 언뜻 보기엔 똑같지만 내용물은 완전히 새로 깔아치운 거군요. 제가 우라카와 씨에게 8월의 택배를 저에게 보내주세요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때 얘기죠. 지금 상태로는 단서가 너무 적군요. 맞다! 지금까지 받은 택배는 아직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전부 보관해놨습니다. 저에게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글쎄요, 하나하나가 다 크기가 커서 전부 보내드리는 건 거절하죠. 힘들겠군요. 그럼 이번 달에 받은 것만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 시점에서 택배 속의 음식은 이미 없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은 서둘러 똑같은 제품들을 사서 똑같이 상자에 담아 저에게 보냈던 겁니다. 음식이 이미
없다는 사실이 들키지 않도록 말이죠. 어째서 당신은 그런 행동을 했던 걸까요? 그 음식들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만해요? 그만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만해요? 저는 우라카와 씨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택배에 든 음식을 처먹었던 거야. 전화기 너머로 우라카와 씨의 괴로운 신음이 들렸습니다. 정체불명의 사람이 보낸 정체불명의 택배에 든 음식을 먹을 사람은 없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행복한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의 착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인인 쿠리아라 씨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말이야,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 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란 무엇인가? 이제 알겠습니다. 굶주린 적 없이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지난 10월에 우라카와 씨는 직장을 잃고 도망치듯 코마키다 맨션에 들어왔습니다. 월세 2만엔조차 힘겹게 낼 정도로 돈이 없었죠. 그때 갑자기 택배가 온 거예요. 안에는 음식이 있었고 당신은 갈등했을 겁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음식을 먹을 순 없다고. 그건 인간성을 버리는 부끄러운 짓이라고요. 그러나 배가 고파졌습니다. 돈도 없고. 우라카와 씨는 결국 참지 못하고 음식에 손을 댔겠죠. 그로부터 매달 택배가 왔습니다. 우라카와 씨, 당신은 그걸 계속 드셨죠. 우라카와 씨에게 있어 정체불명의 발송자란 삶을 도와주는 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6월 이후로 무슨 이유에선지 택배가 오지 않았습니다. 우라카와 씨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발송자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그러나 송장에 적힌 주소는 존재하지 않았고 이름도 가명이었죠. 찾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부탁하기로 했던 거예요. 우라카와 씨의 진짜 목적은 발송자의 주소를 찾고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솔직하게 말하면 출처도 모르는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을 제게 들키고 말 겁니다. 그건 당신의 자존심이 용납할 수 없었죠. 그래서 택배가 매달 도착해서 곤란하니 진상을 밝혀주세요라는 거짓 고민을 지어냈습니다. 그렇죠. 우라카와 씨는 훌쩍이고 있었다. 이윽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속여서 죄송합니다. 그때는 배가 고파서요. 제 수직을 몇 천만 보기만 해도 교통비니 뭐니 해서 돈은 나가고 알바도 안 받아주니까 씨발 힘드셨겠군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진짜 이제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 정말 팔다리가 시계에 끌어진 것처럼 말 듣지 않아가지고 생명의 위기라는 게 이런 건가 했어요. 배가 고파도 먹구나 맛있어서 먹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죽고 싶지 않아서 먹었습니다. 목숨을 지키기 위해 먹은 거라고요. 그런 느낌은 태어나서 저는 제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4월에 드디어 꿈꾸던 재취직에 성공했어요. 취업. 작은 시골 공장인데 월급 적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었거든요. 근데 얼마 안 돼서 택배가 끊긴 거예요. 발송자가 누군지 어째서 이런 걸 보내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도 택배가 없었다면 저는
것을 생명의 은인이라고요. 적어도 제가 감사 인사 드리고 싶었다고요. 이건 말할지 말지 망설였는데 그 택배 덕에 목숨을 건진 건 우라카와 씨만이 아닙니다. 나는 이어서 카미무라 마코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국진 씨 댁이었나요? 죄송합니다. 다시 걸게요. 여보세요? 예, 바쁘신 와중에 죄송합니다. 저는 웹툰 작가인데요. 또 당신이에요? 적당히 좀 하세요. 죄송해요. 앞으로 제가 2번 다시는 안 할 거예요. 다만 끊으시기 전에 한 가지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마키다 맨션 102호실에요. 달마다 택배를 보낸 이는 쿠라모토 사나라는 여성입니다. 사나 씨는 3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녀는 놀란 듯 말했다. 역시 키라무라 씨가 사실 때도 택배는 왔었죠. 그분이 어째서 돌아가셨나요? 그때부터 키라무라 씨는 자신의 과거를 띄엄띄엄 전해줬다. 그녀 역시도 우라카와 씨와 같은 처지였다. 10년 전 당시 18세의 후리터였던 키리무라 씨는 아르바이트의 선배의 아이를 임신했다. 이를 알린 다음 날 그는 어딘가로 떠나버렸다. 사티충 새끼구만. 기대도 하지 않았기에 낙담하진 않았다. 그러나 그는 돈은 그녀를 힘들게 했다. 2013년 8월 갈 곳 없던 그녀는 갓 태어난 유이를 안고 코마키다 맨션의 방에 들어왔다. 아이를 돌보는 동안 출근을 할 수는 없었다. 당시 증가하던 인터넷 제휴 마케팅으로 일당을 벌긴 했지만 그럼에도 월세는 크게 밀렸다. 그녀는 먹는 것을 참았다. 먹지 않아도 무유는 나왔다. 이 아이라도 배부르면 충분해.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엄마가 밥을 못 먹으면 젖도 안 나오잖아요. 날이 갈수록 밤마다 아이는 더 크게 울었다. 배를 굶고 있었다. 가장 영양이 필요할 때 마음껏 젖을 먹지 못한다. 키리무라 씨는 모유를 짜내려고 했다. 너무나 초조했던 나머지 가슴에는 상처만 남았고 모유보다 출혈이 더 많아졌다. 아이에게 나눠줄 영양 따윈 없다. 그녀의 몸은 스스로의 뜻을 거슬러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녀는 스스로의 몸을 원망했다.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그럴 때 택배가 왔다. 음식이 들어있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음식을 탐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 음식을 입안에 위장에 쑤셔 넣었다. 수년 뒤 유이가 보육원에 갈 수 있게 되자 키리무라 씨는 드디어 직장을 얻었다. 여전히 빈곤했지만 배를 굶지는 않게 됐다. 그녀는 순조롭게 커리어를 쌓아 요 몇 년 새 남들 못지않은 수입을 벌게 됐다. 그리고 재작년에 코마키다 맨션을 나와 큰 아파트로 이사했다. 유이는 올해로 9살이 된다고 한다. 정말 우리 아이 힘이 넘쳐서 곤란할 지경이라니까요. 남자아이들처럼 곧잘 때를 써대고요. 혼자 어디로 가버리려고 한다고요. 매일이 큰일이에요. 그녀도 우라카와 씨와 마찬가지로 출처를 모르는 식품을 먹은 탓에 떳떳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나 씨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 생각은 변한 모양이었다. 전화를 끊기 전에 그녀는 내게 이렇게 물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분의 묘가 어딘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음에 딸 데리고 인사를 드리러 가려고요. 그거는 진짜 좋네요. 사나 씨의 언니분과도 연락이 되니까요. 여쭤볼게요. 아리가또. 모든 게 끝났다. 수수께끼는 풀렸다. 그랬어야 한다. 그러나 머릿속 한켠에선 석연치 않은 부분이 남아있다. 결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쿠라모토 사나 씨가 102호의 택배를 보낸 이유는 정말로 공양이었을까?
사진을 볼 때마다 그런 의문이 깊어졌다. 아무리 봐도 이게 국물로는 보이지 않았다. 즉석밥은 그렇다 쳐도 레토르트 식품을 씨발 영혼에게 바치는 이런 사람은 없다. 아무리 봐도 이건 산 사람에게 보내는 택배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 102호실의 거주자에게 음식을 보낸 데서 사나 씨에게 대체 무슨 득이 있는가? 어딘가에 힌트가 숨겨져 있을지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본다. 그때 한 장의 사진에 기묘한 부분을 발견했다. 작년 10월에 받은 택배, 그 부분에 눈길이 향한다. 테이프를 뗐을 때 찢어졌던 곳이다. 골판지 끄트머리에 얇은 종이가 뜯어져 내부가 보인다. 그 안에 뭔가가 있다. 아, 이게 종이 그 찢어진 쪼가리가 아니라 이게 뭐가 들어있는 거야, 골판지 사이에? 아까 맨 처음에 보긴 했었거든요. 분명 골판지와는 색감이 다르다. 이것은 무엇인가? 생각해보자 번뜩 무언가 떠올랐다. 그래, 이게 골판지 구조인데. 골판지는 파형의 심을 종이 2장이 감싸는 구조로 되어 있다. 때문에 골판지 내부에는 수많은 틈이 존재한다. 무언가를 숨기기엔 이곳이 제격이지 않을까? 나는 가지고 있던 택배의 겉장을 뜯어봤다. 그러자! 헐. 역시 무언가 숨겨져 있었다. 신중하게 꺼냈다. 종이를 길게 만 것 같다. 열어봤다. 뭐야. 붓으로 쓴 글자. 일본어와 중국어가 섞인 것 같다.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의미를 이해할수록 가슴이 점점 더 두근거린다. 어머니 신께 비나이다. 이 홀령을 대가로 바치겠사오니. 하! 먹은 사람들을 바치는 거야? 이 홀령을 대가로 바치겠사오니 영을 되살려 주옵소서. 아이 씨발. 야, 와. 이거 뭐 영화 내용이에요? 실화야, 실화? 민간 전승에 따른 강령술. 그러니까 그 트와이스 사나 그 사람이 자기 딸 죽었으니까 이 집에 음식 보내서 공양해가지고 얘 데려가고 우리 딸 살려내줘라. 뭐 그거 바꾸자 아니야. 민간 전승에 따른 강령술. 강령술을 통해 죽은 자와 소통을 꾀하던 풍습은 세계 각지에 널리 존재합니다. 일본에서도 호토케오로시 같은 이름으로 1800년 이상 전부터 의식을 행해왔습니다. 대부분 강령술은 인간의 몸에 죽은 자의 영을 빙의시키는 방법을 택합니다. 이때 빙의 되는 사람을 내린몸이라고 부릅니다. 내린몸은 높은 영 능력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프로인 영매사, 주술사, 무당 등이 맡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비전문가여도 강령술을 진행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이를테면 분신사바는 누구나 쉽게 강령술을 체험할 수 있었기에 옛날부터 아이들에게 익숙하게 퍼졌습니다. 그러나 분신사바로 불러낼 수 있는 건 너구리나 여우처럼 흔히들 말하는 하급령뿐이고 인간의 영을 불러낼 경우 아무래도 전문가에게 의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 중에는 전문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인간이 영혼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적지만 존재합니다. 이번에는 그중 몇 가지 소개할 텐데요. 꽤나 위험한 방법이지만 재미로 따라하지 마세요. 첫 번째, 입들림.
중국 불교를 베이스로 발생한 민간 강령술인데 다른 강령술과는 한 가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제가 DLC 콘텐츠로 서술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뭐 손글씨 준비하고요. 이건 신에게 보내는 계약서예요. 죽은 자가 생전에 이거 아까 거기 써있던 그겁니다. 생전에 집에서 지내던 집안에서 거울이랑 쌀 준비하고 내린 몸이 될 사람 격리하고 내린 몸은 쌀을 입에 머금은 채 거울 보며 죽은 자의 친족 내지는 배우자의 혈액이 스며든 종이를 입술에 가져다 댑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사람 내린 몸에게 죽은 자의 영혼이 깃든다고 여겨집니다. 아, 빙의시키는 거야? 그리고 아래 점으로 인해 이 의식은 다른 강령술과 다른 성질을 띱니다. 대부분의 강령술은 내린 몸을 영혼에게 빌려줌으로써 죽은 자의 부활을 실현하는 한편 입들림은 내린 몸의 영혼을 어머니 신께 바치고 그 대신 죽은 자의 영을 내 몸에 돌려받는 것입니다. 즉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교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린 몸이 된 사람은 두 번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없다고 여깁니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입들림에 대해 작성한 사이트는 이것 말고는 하나도 없다. 아마도 이 기사를 쓴 사람이 지어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혹시나 생전에 사나 씨가 우연히 이 사이트를 발견해 진지하게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거울과 쌀, 짐작 가는 부분이 있다.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알루미늄 호일, 알루미늄 양푼이, 알루미늄 즙씨 전부 다 전부 거울이야. 전부 거울. 게다가 매번 택배 안에는 즉석밥도 들어있습니다. 거울과 쌀. 설마 사나씨가 102호실 거주자를 내린 몸으로 이용해 강령술로 에이타씨를 불러내려고 한 게 아닐까. 다만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양이긴 했어요. 안 오네. 와주지 않을까? 라면서 떠나기 직전까지 병실에서 병신처럼 중얼거렸어요. 사나씨는 거주자에게 빙의한 에이타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걸까? 아니, 그것은 불가능하다. 102호에 강령술 도구를 보내봤자 거주자가 의식을 진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치, 이게 불확실하잖아. 이게 먹는다 안 먹는다가. 그죠? 사나씨 입장에선 신에게 빌 정도로 절박한 계획이었지만 그렇다 쳐도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이 도구가 부족해. 죽은 자의 친족 내지는 배우자의 혈액이 든 스며든 종이 이걸 입술에 대야 되잖아. 그건 상자에 없거든요. 이걸로는 부족한 거지. 그래서 이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기분 나쁜 상상이 커져만 갔다고 합니다. 바로 레토르트 식품인 거죠. 택배에 든 레토르트 식품은 마파두부, 치킨 카레, 토마토 페이스트 어느 것이든 강한 붉은색 액체였습니다. 설령 레토르트 팩에 주사 바늘을 넣고 혈액을 섞었다고 해도 소량이라면 눈치채지 못하지 않을까? 기분 나쁜 상상은 커져만 갔다. 우라카와 씨와 키리무라 씨는 배송된 음식을 먹었다. 레토르트 식품을 반찬으로 즉석밥을 먹은 적도 있을 것이다. 이번엔 쌀, 혈액이 들은 레토르트 식품이 입가에 묻는다. 그리고 티슈로 닦는다. 그러면 티슈에는 피가 스며드는 것이다. 도중에 무심코 택배 안에 있는 알루미늄에 눈이 간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내린 몸은 쌀을 입에 머금은 채 거울을 보며 죽은 자의 친족 내지는 배우자의 혈액이 스며든 종이를 입술에 가져다 댑니다. 성립해 버린다. 일상적인 동작이 그대로 강령술의 의식이 되어버린다. 이토록이나 계산적이었을 줄이야. 아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뭐가 어쨌다는 건가? 우라카와 씨도 키리무라 씨도 지금 다들 건강하게 살고 있다. 사나 씨에겐 안타깝지만 강령술은 효과가 없었다는 거다. 애초에 피와 쌀과 거울로 죽은 자가 되살아난다니. 뭐 이런 비응신 같은 소리가 다 있나. 다만 키리무라 마코씨가 딸 유이에 대해 이야기하던 말이 문득 떠올랐다. 정말 힘이 넘쳐서 곤란할 질경이라니까요. 남자애들처럼 곧잘때를 써대고 혼자 어디론가만 가버려요. 매일 큰일이에요. 나는 그것을 애써
정했다. 강령술 돼버렸나봐! 헐레미 썰키. 일단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아니 우리 우케츠 형님 글 진짜 잘 쓰시네. 이 우케츠 형님. 아니 우케츠 형님 아니 이거 뭐 책으로 나왔어요? 아니 이 형님 이거 엄청나네. 우리 빡대가리 은비 얘 이 집에 이거 긴장 타야 돼. 이거 우케츠 형님한테도 이대로면 밀렸다 이거. 야 우케츠 대단한 형님이네. 아니 이게 하나가 더 있어. 사라지는 까나의 일기. 예? 한 개 더 있다고. 야 이것도 이제 봐야 되잖아.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얘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야 이거 엄청나게 재밌네요. 이 얘기가 더 있나요? 퍼져 있는 게? 3만 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거 얘기가 또 있나요? 아, 유이다. 아, 더 있어? 더 줘. 디바. 야, 더 줘, 이거 더 줘. 나 이대로 이거 안 돼. 더 줘. 나 이거 다음 주에 이거 하면 끝이야. 더 줘. 어? 이거 모자라, 지금. 이렇게 난리를 쳐놓고 이걸 지금 여기서 2개로 끝낸다고? 아니, 우케츠 형님이 엄청난 형님이네, 이거.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고, 이게 얘기가 긴데, 이분이 소설을 쓰시는 분이에요? 이 형님이? 소설가 양반이야? 야, 이거 지린다. 그리고 이게 짤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하니까 무슨 약간 블로그에 올린 것처럼 좀 현실감도 있고, 그죠? 이 대단한 형님입니다. 씨. 이거야. 좋았어. 너무 이게 얘기가 엄청 길었어요. 1시간 넘게 했어요. 근데 개 재밌네. 아, 우케츠 형님이 유튜버야? 우케츠라는 분이에요? 이분이야? 아니잖아. 선바잖아. 아무튼 간에 재밌었습니다. 예.